예, 광주 서구갑 조윤철 의원입니다. 후보자님, 네. 그 세간의 이번 KBS 사장 후보 추천 관련해서 이런 말이 돕니다. 조그마한 파우치가 대통령의 술친구 박민을 이겼다라는 조롱 섞인 말이 돌아요. 들어보셨습니까? 네. 예,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수의 국민은 용산의 지령을 받은 행동대장 박민 사장이 박장범 후보자를 9시 뉴스의 앵커로 기용하기 전까지 박장범 후보자에 대해서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기자로 활동한 10년 남짓 동안 특별히 평가받을 만한 기사도 없었고 이후에는 앵커와 간부, 특파원, 이런 비서실장 등 이른바 꽃길만 걸었기 때문이라는 평입니다. 그랬던 후보자가 세간의 주목을 받고 용산의 낙점을 받아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는 지난 2월 대통령실을 가다 특별대담의 진행을 맡으면서였습니다. 당시에 주가 조작, 양평 고속도로 등 김건희 여사의 수많은 불법 의혹이 불거지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하자 용산에서는 대담쇼를 기획했던 것입니다. 물론 과거에도 대통령이 국민을 대상으로 담화나 대담 나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난 19년 문재인 전 대통령도 KBS와 대통령에게 묻다라는 대담에 나선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박장범 후보자가 진행한 대통령실의 가다는 사뭇 달랐습니다. 당시에는 생방송이었는데 이번에는 생방송이 아닌 녹화를 통해 철저히 기획된 각본대로 질문했고 답했습니다.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께 독재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독재자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최근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이 파우치. 네네. 외국 회사 그 뭐 조그만한 백이죠. 네. 그 백을 이 어떤 방문자가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그 앞에 놓고 가는. 적어도 박장범 후보자가 기자 정신을 제대로 갖췄다면 영부인이 왜 고가의 선물을 받았는지 국민에게 사과할 의향은 있는지 국민이 원하는 질문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떠했습니까? 철저히 대통령과 영부인의 입장에서 그들을 대변하고 그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가스라이팅에만 몰두했습니다. 박장범 후보자가 이를 어떻게 정당하고 애국했는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PPT 보시죠. 영부인과 수개월째 카카오톡으로 실제 대화를 나눴고 이미 고가의 화장품을 선물 받은 바 있었지만 박 후보자는 이를 신분이 검증되지 않은 자가 마치 영부인에게 접근한 것처럼 프레임을 씌워 질문에 나섰고 윤석열 대통령은 마치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이 영부인으로서 국민을 박절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방문을 허락했고 선물과 몰카는 경호와 의전의 실패로 물타기에 나섭니다.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핵심은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파우치, 애국회사의 뭐 조그마한 백이라며 크리스찬 디올의 300만 원 상당의 고가 명품백을 마치 동전 지갑 정도의 별것 아닌 패션 소품 정도로 평가절하를 시도합니다. 또한 최재형 목사는 그 김 여사에게 직접 디올백을 전달하기 일주일 전인 22년 9월 7일 카카오톡 디올백 포장 사진을 보냈고 이를 선물하겠다고 밝힙니다. 박 후보자는 사건의 경과를 잘 알고 있었지만 이를 방문자가 놓고 갔다는 식으로 김 여사가 마치 능동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마치 방문객이 몰래 놓고 간 것처럼 애국하여 국민을 호도합니다. 또한 부정청탁을 위해 고가 선물을 주고받은 사실을 정치 공작으로 만들고 아무런 죄가 없는 김 여사를 정치 공작에
희생자 코스프레가 되도록 유도 진물을 던집니다. 결국 대담을 통해서 박장범 후보자가 주장하고 싶었던 것은 국민을 박절할 수 없었던 영부인이 선친을 떠오르게 하는 민원인을 만났고 별거 아닌 조그마한 파우치를 놓고 갔다. 사실 이건 부부싸움거리도 안 될 해프닝인데 이를 정치 공세로 몰고 가려는 야당의 정치 공작에 죄 없는 영부인이 희생된 사건이었다. 였습니까? 이걸 연출하려고 하신 거죠?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근데 앞에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말씀과는 다르게 전부 그런 프레임과 그런 연출이 의도가 되는 게 보입니다. 의원님은 그렇게 보실 수 있지만 네. 제작 의도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작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실제로 국민들이 어떻게 느끼고 그거를 보는 시청자들이 느꼈냐가 중요하겠죠. 그 제작 의도에는 그렇게 안 썼을지는 모르지만 기획 안에는 안 썼을 수 있지만 마음속에 심중 쪽에 그런 식의 의도를 가지고 접근을 했다면 국민들은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후보자님, 너무나 저열하고 싸구려티가 나는 이번 대담쇼는 용산에서 기획하고 KBS 옷은 박 후보자가 연출한 작품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닌가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실 맞다면 후보자는 권력의 편에서 동의하지 않으시지만 그들의 입맛에 맞게 연출하는 재능 있는 연출자라고 봐야지 진행자라고 보기는 상당히 힘들어 보입니다. KBS 사장뿐만 아니라 장차 윤석열 정부에서 크게 성공해서 아마 장관까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 사장 임기 내에 네. 윤석열 정부가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제가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디올백입니다. 물론 색깔은 다릅니다. 색깔은 다르지만 이게 조그마한 동전 지갑 정도는 아니고 제가 보면 거의 핸드백이에요. 이거를 거의 동전 지갑처럼 조그마한 파우치 정도로 폄하하려고 했던 그런 용도입니다. 혹시 후보자님, 네, 아마 이 정도는 아마 현 정부에서는 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도 무혐의 처리를 하셨잖아요. 받은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정도 받는 거는 아마 아무 죄가 안 된다라는 게 이제 현 정부의 판단인 것 같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홈페이지에 이 정도는 괜찮다라는 취지에 이미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저 부인께서 이런 것을 받더라도 박절하게 부부싸움하거나 하시지는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장범 후보자는 경제학과를 졸업했는데 네, 기자가 된 이유가 뭡니까? 일단 고등학교 때부터 기자가 되길 원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네, KBS 20기인가요? 네, 공채 20기입니다. 1994년. 네, 롤 모델은 누구였습니까? 특별한 롤 모델은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기자가 되려고 했으면 뭐 생각한 사람이 없어요? 네, 특별한 롤 모델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박장범 후보자는 후배 기자들에게 롤 모델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뭐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94년에 입사인데 91년에 입사한 KBS 보도본부 18기, 19기, 20기 거기는 선배죠. 18, 19기는 선배, 20기는 동기, 그리고 50기까지 거의 30년 후배.
마지막까지 한 기도 빼놓지 않고 전부 박장보면 안 된다 이렇게 릴레이 성명을 냈어요. 이게 뼈 아프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 성명을 다 읽었습니다. 뼈 아프지 않습니까? 아무튼 잘 새겨들을 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성명의 그 공통분 핵심은 뉴스도 망치고 KBS도 망칠 사람이다 이렇게 규정하는데 인정하지 않으시겠죠? 동의하지 않습니다. 29기 후배들 성명을 한번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보도본부 구성원들이 먼저 반대의 목소리를 내게 된 것은 그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리포트 제작자와 뉴스 앵커 관계 속에서 뉴스를 만들어 오면서 그가 어떻게 KBS 뉴스를 훼손해 왔는지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KBS 뉴스 진행자로서도 결격인 그가 KBS를 이끄는 리더가 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KBS를 망가뜨리는데 일조한 그가 이제 공영방송 KBS를 더 큰 수렁에 빠뜨릴 수 있을 것이라는 위기감의 발로입니다. KBS 사장은 KBS 얼굴입니까? KBS를 대표하는 얼굴 중에 하나죠. 얼굴이지요. 보도본부 32기 33명의 취재기자와 촬영기자들은 이렇게 성명합니다. 박근혜 정권 때 사회부장이었던 후보자는 최순실 사건과 관련해 관련 기사들을 애써 외면하고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비호하고 은폐하는 데 앞장섰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랬던 박장범이 KBS 사장이라니 가당키나 한 일인가. 보도본부 42기 후배들입니다. 10년차 기자인데요. 권력에 질문하지 못하는 기자는 기자가 아니다. 그런 자가 공영방송 수장은 더더욱 아니다. 박 후보자에게 촉구한다. 더 이상 KBS를 정권에 아부하는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라. 후배들의 이 뼈아픈 질문에 대해 반성하지 않습니까? 네, 저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고요.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성합니까? 제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되돌아보는 계기를 삼겠습니다. 반성은 안 합니까? 특별히 뭐 성명서에 대해서 반성할 생각은 없습니다. 성명서가 아니고 그 지적에 대해서. 뭐 특별히 반성할 내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대통령을 인터뷰하는 기자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대통령이 야당과 소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야당은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부른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이것은 기자의 질문으로서 적절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이제 할 수 있습니까? 후배 기자가 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평가하긴 뭐하지만요. 아니 저라면 그렇게 문재인 기자가 전 대통령을 질문한다면 기자가 할 향해서 수 있는 질문인가요? 아닌가요? 저라면 문재인 전 대통령 향해서 독재자란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문 대통령과 신년 인터뷰한 같은 KBS 보도본부 출신 송현정 기자의 인터뷰 질문입니다. 대통령이 많이 불편했을 것입니다만 권력에 질문하지 않는 자는 기자가 아니다라는 후배들 성명에 부합하는 질문입니다. 후보자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 조만한 파우치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해 불편한 질문입니까? 대통령의 심기를 생각한 질문입니까? 그 주제 자체가 대단히 불편한 질문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는 혹시 타임지 편집장이 쓴 아부의 기술이라는 책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부는 인간의 본능이고 아부는 기술이다. 아부는 특별한 목적을 추구하는 기술이다. 파우치는 아부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은데 인정하십니까? 파우치는 사실, 팩트입니다. 상품명입니다. 조만한 파우치는 즉석에서 생각한 겁니까? 오래 생각해서 고민한 질문입니까? 조그만한 파우치라고 한 적은 없고요. 파우치라고 한 다음에 영어를 풀어서 조그만한 가방이라고 했습니다. 사전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조만한 가방 파우치, 매치나 되치나 마찬가지입니다. 파우치라고 말할 때 시청자는 누구였습니까?
KBS 프로그램을 보는 분들이 시청자죠. KBS를 보는 시청자들이 파우치를 알아들을 사람이 몇 %나 될까요? 그래서 이 파우치라는 용어를 쓴 다음에 외래어를 쓴 다음에 저는 텔레비전 한국어로 보도에서 풀어쓴 겁니다. 파우치라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 시청자는 윤 대통령과 그 부인이었을 것입니다. 디올백을 디올백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조만한 파우치라고 부른 후보자의 심정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 홍길동의 심정 같은 것 아니었습니까? 위원님, 저는 백이라는 표현도 수차례 사용했습니다. 기자 지망생들에게 필독서가 있어요. 저널리즘의 기본 원리라고 하는 빌 코바치의 책입니다.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저널리즘의 기본 원리 핵심 원칙 10가지를 서술하는데 그중에 1번, 2번이 뭐냐면 독자와 시청자를 속이지 말라. 절대로 조작하지 말라. 이 두 가지입니다. 디올백을 조만한 파우치라고 돌려 말한 것은 명백히 시청자를 속인 것입니다. 조작한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기자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팩트 파인딩이고요. 그 공식 명칭은 디올 파우치입니다. 사실과 다른 박장범 부분이 있다면 후보자는 사과를 언론인 하겠습니다. 맞습니까? 저널리스트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널리즘의 어원을 아십니까? 대선배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경청하겠습니다.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저널리즘의 어원에 대해서 라틴어로 들어본 적 없습니까? 저널리스트로 30년을 살아왔는데 저널리즘의 기원을 모른다는 건 이해가 안 됩니다. 모릅니까? 말씀해 주시면 경청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냐고요. 모르면 알려드릴게요. 네, 알려주십시오. 디우르나, D-I-U-R-N-A, 라틴어입니다. 매일매일 기록한다는 말이에요. 어원입니다. 저널리즘. 네, 알고 싶은 욕망, 대중들의 욕망을 거기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확성입니다. 정확한 단어입니다. 정확한 개념입니다. 조만한 파우치는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BBC 가보셨습니까? 네. BBC 보도 준칙 핵심이 뭐예요? 공정성과 신뢰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불편, 부당, 네. 객관 공정이죠. 위장 전입은 그렇게 명확하게 사과하면서 이 조만한 파우치에 대해서는 좀 시원하게 사과할 용이 없습니까? 위원님, 조그만한 파우치라고 한 적이 없고요. 파우치에 대해서. 파우치에 대해 사과할 용이 없어요? 사실관계가 틀렸으면 제가 사과합니다. 하지만 그 제품의 사과할 공식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권력에 대한 아부가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KBS의 명예를 실추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국민의 눈높이에 이것은 부정확한 표현입니다. 국민은 파우치를 모릅니다. 네, 의원님 말씀과 지적 잘 새겨 듣겠습니다. 사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는 언론, 저널리즘, 권력에 봉사하는 저널리즘, 언론은 저널리즘이 아니고 언론이 아닙니다. 민주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저널리즘이, 언론이 충성해야 할 대상은 시민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동의하신다면 깨끗하게 사과하십시오. 부적절한 표현이었다고.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그 파울 디우치는 상품명입니다. 네,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27대 KBS 사장 공모에서 지원자 중에 첫 번째로 서류 접수를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장 공모 계획서도 수십 장 필요할 텐데 언제부터 준비했습니까? 제 혼자 준비 시작한 건 한 달 전 정도 같습니다. 그렇게 한 달간 준비하면서 이 자리까지 올 거라는 나름의 확신이 있었던 건가요? 확신은 없었습니다. 이제 사장 지원에 확신 없었다고 하시지만 94년도 KBS 입사해서 30년 일하면서 후보자까지 왔습니다. 네. 그런데 왜 동료나 선배, 후배 가릴 것 없이 비판적 수준을 넘어
후보자에 대해서 KBS 기자로서 수치심을 나눠 가져야 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고 보십니까? KBS에서는 사장 교체기에 다양한 직종의 다양한 이 직원분들이 의견을 많이 제출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그 후배 그런데 이번에 기자분들이- 보면은 네. 다음 질의 때도 하겠습니다만은 그 지금 박 후보자 얘기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그 35기 기자 성명 아마 봤을 텐데요. 지금 앞서서 우리 의원님들이 파우치 얘기를 하니까 한 대목만 제가 지금 PPT에 있습니다만 이 기자 20기니까 15년 후배들 아닙니까? 이 후배들이 지적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파우치뿐만 아니고 시중일관 뭐 내용 다 정말 주옥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쳐놓은 것만 보시면 시중일관 굴종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공영방송을 권력에 헌납했습니다. 파우치 발언은 그 굴종 가운데 한화에 불과했다고 보는 겁니다. 이 구성원들이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고 우리 후보자와 30년 있을 때 15년 후배면 15년을 같이 일한 기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왜 박장범이 아닌 우리가 KBS 기자라는 수치심을 나눠 가져야 하냐고. 이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굴종적인 태도를 유지했다는 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내가 봐도 굴종적이던데요. 많이 그랬어요. 고대영 전 사장 비서실장 했죠? 네, 지금도 연락하고 계십니까? 아주 가끔 연락합니다. 가끔입니까? 네, 고대영 전 사장이 지난해 9월 KBS 사장 지난해 9월이니까 26대죠. 공모 지원했던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번에 왜 지원 안 했는지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제가 모릅니다. 보니까 이제 후보자께서는 실제 이제 관리직 보직을 맡은 거 없습니다. 그래서 KBS 내부에서 후보자가 통솔하거나 이렇게 관리를 해본 조직 또한 전무하기 때문에 우려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KBS 최종 후보까지 되셨는데 사장 후보까지 됐는데 이 경영계획서 쭉 준비 저도 봤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 누구의 도움을 받았습니까? 도움을 받은 사람은 우리 회사 내에서는 없고요. 주로 제가 참고한 자료는 이사회에서 나오는 그 연강을 주로 그러면 그 참고했습니다. 자료를 경영계획서 등 모든 자료를 혼자 준비했습니까? 그리고 또 제가 알고 지내던 아니, 그것도 얘기하십시오. 혼자 방송, 준비했냐고. 예. 아니, 방송 그러면- 외부 전문가한테 물어본 건 있습니다. 그럼 밖에 있는 분 고대영 전 사장하고는 상의 안 했습니까? 전혀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고대영 사장 문제를 물어본 거는 여러 군데를 저와 제 보좌진들이 취재를 해보니까 이런 얘기 나옵니까? 파우치 사장을 넘어 더 거대한 차원의 비판적 말이 나오고 있어요. 뭐냐면 뭐 파우치라니 조그마한 백이랄지 이런 걸 넘어서서 우리 박장범 후보자가 들으면 뭐 불쾌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꼭두각시 사장을 앉히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음 PPT 한번 보시죠. 그러면은 구 카르텔이 있는 것 같아요. KBS 이거 공들여 가지고 만든 겁니다. 잘 보십시오. KBS 고대영 전 사장의 구 카르텔 세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력은 이 박민 사장에게 빼앗겼던 자리를 되찾겠다 이런 생각을 오래전부터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장범 후보자는 고대영 전 사장의 비서실장이었던 박장범 후보자는 그 꼭두각시 사장에 불과하다 이런 지적들이 여러 군데서 제가 취재를 했습니다. 여기 이 PPT의 핵심은 이겁니다. 고대영과 류일임 그리고 김건희 여사로 이어지는 라인입니다. 결국 이것도 김건희 여사의 개입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용산 시장시는 뭐 언론뿐만 아니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까지 경질을 요구한 분들이니까 쭉 보시면 아실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대 사장을 앉힐 때 방송 언론 카르텔을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합니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방송 언론 방송이겠죠. KBS 카르텔을 개혁하겠다. 이런 의지 때문에 외부인인 박민 사장을 그때 임명했다.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습니다. 결국 이 말도 거짓으로 됐습니다만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이번에 이제 외부인 박민 사장은 결국은
제가 지금 이 PPT에서 보여준 그 라인을 넘지 못하고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 대신 내부에 있는 이 박장범 후보자가 전격적으로 KBS 내부에서도 깜짝 놀랄 정도의 후보가 됩니다. 여기에서 고대영 사장과 류일임 방심위원장은 85년도 KBS 입사 동기는 아닙니다. 보니까 제가 파악해 보니까 그의 2번을 뽑은 것 같아요. 절친한 사이로 보입니다. 그리고 류일임 방심위원장은 제가 일전에 국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영상의 차단을 시도한 사람입니다. 미안합니다. 보니까 여기에서 류일임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가 2022년도 고 심정민 소령 추모 행사를 기억했던 정도로 측근 인사인데 여기엔 또 지금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믿고 쓰고 있다는 이기정 의전비서관이 있습니다.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제가 취재하고 한 바에 따르면 이기정 비서관을 비롯해 최근에 황제 국악관람으로 유명해졌죠. 김건희 여사의 최재혁 현 홍보기획비서관 그리고 코바나 컨텐츠 근무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동조 국정기획비서관 이분들이 박장범 후보자를 KBS 사장으로 옹립하기 위해서 김 여사를 설득하고 움직였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사실과 다릅니까? 아니면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그래요? 밝혀지겠지요. 제가 한두 명한테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다음 PPT 보시죠. BBC의 힘은 국민의 신뢰에 나온다. 여기 나와 있는 거 누구 얘기입니까? 기억 안 납니까? 네, 말씀해 주시면 경청하겠습니다. 경청이 아니고 한번 읽어보세요. 잠깐 10초 드릴 테니까. BBC의 힘은 국민의 아니 그거 읽으라는 게 아니고 내용을 보시라고요. 한 10초 정도 드릴 테니까. 이게 2012년 런던 특파원 할 때 박장범 기자가 한 내용입니다. 12년 동안 아무리 12년이 흘렀지만 아무것도 기억을 못한다는 건 그때 보도했던 내용, 그때 가졌던 생각은 이미 다 버린 겁니까? 뭐라고 지금도 했습니까? 똑같은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뭘 똑같습니까? 똑같이 하지 않는데 본인 한 얘기도 기억을 못하시면서 똑같다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이때 박 후보자는 런던 특파원으로서 이런 얘기 합니다. 공영방송의 최고의 가치 얘기하면서 BBC 얘기를 합니다. 그 박장범 후보자의 경영 계획서입니다. 지금도 똑같이 생각합니까? 공영방송의 최고의 가치가 사실보도와 정치적 중립이라고? 네, 맞습니다. 근데 본인이 보도한 내용까지 기억을 못할 12년 됐으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억에 다 한계들이 있으니까 그걸 제가 탓하는 건 아닌데 그때의 박장범 기자와 지금의 박장범 앵커 시절은 정확히 많이 다릅니다. 제가 오늘 박 후보자가 들으면 좀 불쾌할 만한 꼭두가시까지 표현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PPT 보였듯이 그런 것들 저런 식의 손에 보이지 않는 움직임이 있었던 걸로 여러 정황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박 후보자 저 좀 아시죠? 네, 압니다. 우리 언론사 같은 입사 동기고 수습을 같이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다 언론인으로 한 사람으로서 저도 전직 기자입니다만 한마디 충언을 할까 합니다. 이제 언론인 박장범 공영방송에 BBC를 거론하면서 중립성과 공정성을 얘기했던 박장범 후보자가 그걸 지키는 글은 지금이라도 후배들의 요구를 받들어 사퇴라는 게 맞다. 질의 시작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인천 부평갑 국회의원 노종면입니다. 박장범 후보자께서는 1994년에 KBS에 입사를 하셨더군요. 저도 YTN에 같은 해 입사를 했고 또 YTN이 한때는 작은 KBS로 불릴 정도로 KBS에서 YTN으로 이직하신 선배들로부터 언론 기본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기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인연을 떠나서라도 동시대를 겪어온
그 보도에 종사해온 분이기 때문에 사실 질의가 편치 않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앞선 질의와 답변 과정 보면서 여러 흠결에 대해 매우 시원스럽고 명확하게 사과를 하셔서 사실 좀 기대를 했습니다. 여러 흠결들 하나하나 다 중요한 사안이지만 지금 공영방송의 사장이 되겠다는 분이기 때문에 이 보도 본질과 관련된 부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파우치 언급과 관련된 부분이 저는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봅니다. 본인께서는 억울하실지 몰라도 그 대담에서 나온 발언 때문에 이 자리에까지 오신 게 아닌가라는 그런 세간의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번 청문회의 본질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파우치 그 상품에 부여된 그 상품명을 몰라서 질의를 하겠습니까? 이 상품이 보도에서 어떤 의미로 표현되어야 하는지 이것이 관건이죠. 이걸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명품이라고 표현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면 어떤 표현이 적확한지 고민하셨어야 한다고 봅니다. 굳이 사실에만 기반을 해야 한다 하더라도 금액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영수증까지 공개된 그런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300만 원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이외에 고가 화장품, 양주 이런 것들도 이미 다 공개되어 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굳이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파우치라는 용어를 사용하셨고 또 조그만이라는 형용사를 통해서 사안을 축소하려 한다는 비난을 자초하셨어요. 이런 부분을 오랜 기간 기자하고 앵커하신 분이 모른다? 그걸 모르면 이 자리에 계시면 더더욱 안 됩니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기대했던 겁니다. 기왕 본인의 어떤 흠결들, 어찌 흠결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털어내고 일을 시작하시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본질에 다다라서 제동이 걸리는 것을 보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 후보자님께 여쭤보죠. 근무 시간에 주식 거래를 하면 징계 사유에 해당할까요? 안 할까요? 원천적으로 못하게 돼 있습니다. 혹시 본인은 근무하면서 근무 시간에 주식 거래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서면 답변에 일부 근무 시간에 거래를 했을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확인해 보니까요. 9시 이전에 이 주문을 해놓으면 그때 체결되는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근무 시간에 체결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네. 의원님께서 주신 날짜 확인해 보면은 제가 최근 몇 년 동안은 이 이른바 9 to 6 근무를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네. 해서 지금 답변에 어긋나는 사례가 확인이 되고 그것을 제가 입증하면 거짓말에 대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입증 자료를 주시면 저도 끝까지 확인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니라고 하셨으면 네. 가정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발언, 본인의 국회에서의 답변에 책임지는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짓이면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제가 확인하고 만약에 거짓이면 어떻게 거짓말이 확인하시겠습니까? 드러난다면 어떻게 당연히, 책임지시겠습니까? 네, 사과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기억으로는 일단 시스템으로 막혀 있고 저희가 이제 접속이 안 됩니다. 그리고 주식 거래는 여러 채널을 쓸 수 있죠. 그리고 주식 거래의 흔적은 다 남아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휴가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래가 상당수 있습니다. 저희에게 제출해 주신 주식 거래 50차례 정도 돼요. 그 가운데 반 정도는 근무 시간에 거래했다고 제가 굳이 의심이라는 표현으로 순화를 합니다만 사실에 가까운 그런 사례들이 상당수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자, PPT 보시겠습니다. 2017년 6월 2017은 고대영 사장 재임 기간에 비서실장을 하던 시기입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이때 질환지교 시큐리티라는 종목을 거래를 하셨는데 평일이고 매수 25회가 체결됐습니다. 말씀대로
장 시작 전에 주문을 걸어놓고 진행되는 방법이 있지요. 네. 근데 중간에 거래 주문을 수정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체결들이 보입니다. 이날 휴가 가셨습니까? 자, 2017년 12월 22일 역시 고대영 사장 비서실장 재임 중이었고요. 이때는 더더욱 회사 동료들이 파업을 하고 있던 시기입니다. 이날도 무려 17회 체결이 이루어지는 거래를 하셨습니다. 이때도 시간대 분석을 해보면 장 시작 전에 주문 걸어놓고 그냥 기다렸다 설명이 안 됩니다. 이날도 휴가 가셨습니까? 휴가 기록을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네. 그 제가 다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휴가 기록을 미리 확인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가리기 위해서 안 준다고 의심하게 됐던 것이고요.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두 18개 종목 거래를 하신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근데 혹시 소위 말하는 잡주, 혹시 거래할 때 그런 잡주에 주목해서 투자를 하시는지요? 잡주라고 생각했으면 투자를 안 했겠죠. 지금 확인되는 투자 종목 18개 가운데 6개가 지금 상장 폐지가 돼 있고요. 그리고 또 거래 중지돼 있습니다. 6개 중에서 4건은 4종목은 상장 폐지고 2종목은 거래 중지 상태예요. 최근에 거래하신 종목도 2종목이 거래 중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무모한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종목이 생각이 안 나실 겁니다. 나노 하이텔 기억하세요? 나노 하이텔이요? 네. 그 제가 사지 않은 것 같은데요. 테라 리소스 기억하세요? 그것도 제가 산 주식이 아닌 것 같아요. SK 컴즈 기억하십니까? 혹시 저희 아내가 산 주식일 수 있는? BNC 컴퍼니 거래하셨어요? 제가 아닌데요. 제넨바이오?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비유 테크놀로지? 그건 맞습니다. 호텔 그거 신라? 딱 하나. 호텔 신라. 지금 앞서 말씀드린 6개는 네. 상장 폐지 내지 거래 중지고요. 호텔 신라, 네, 예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유한양행. 거래 종목이 아닌 것 같은데. 배우자 자료는 못 준다고 했어요. 이게 만약에 배우자 자료라면 지금 청문 준비를 심각하게 불성실하게 했거나 사안을 왜곡하기 위해서 지금 뭔가 꼼수를 부렸다는 그런 판단이 가능할 수밖에 없어요. 네, 의원님. 배우자 주식 보유 현황과 거래 자료 즉각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체 거래 총액이 1,5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즉각 제출하겠습니다. 배우자의 거래가요? 네. 네, 그러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섞여 있거나 우리 후보자께서 거래하신 내역이 맞습니다. 왜냐? 단일 거래가 1억 5천짜리도 있어요. 1억 2천짜리도 있고 8천만 원, 6천만 원 단일 거래가 하루에 거래된 것들.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거 시간을 다 까먹어 버렸는데. 자, 투자 실적을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이 매수금 기준으로 탑3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1억 5천만 원 정도 하루에 거래하셨어요. 매수하셨어요. 그리고 유한양액을 하루 동안에 1억 2천만 원 이상 매수하셨습니다. 제넨바이오는 9천만 원 정도 거래하셨고요. 그런데 이 탑3, 그러니까 좀 더 신경 쓰고 좀 더 신중하게 투자하셨을 이 덩치가 큰 거래에서 다 손실을 보셨어요. 그리고 총 손익을 따져보니까 4천만 원의 손해를 보셨더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좀 그 무모한 투자에 이어서 투자가 좀 죄송합니다만 무능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사례를 한번 보시죠. 6만 5천 원대에 매수하셔서 5만 7천 원에 매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가가 주당 40만 원이에요. 보유하셨으면 평가에 9억 2천만 원이 됐을 거예요. 거의 8억 원을 날리셨어요. 장기 투자를 안 하셨어요. 물론 이런 하나의 투자 가지고 뭐 잘잘못을 따지는 거는 당연히 아니고. 근데 위원님, 제가 산 주식이 아니거든요. 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요.
확인하죠. 이거 확인부터 한번 네. 해야겠습니다. 이거 지금 자료의 진위를 가지고 지금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했는데요. 박장범 주식거래 한국거래소에서 받으셔서 저희 의견실에 보내주셨어요. 이걸 누가 보내줍니까? 저희가 뽑아옵니까? 이거 보내드리겠습니다. 뒤에 계세요? 누가 한국거래소 주식거래 내용 뽑아서 주셨습니까? 자, 노정면 위원님 확인해 드릴게요. 이거 무슨 조직적인 무슨 직위 방해도 아닌 게 뭡니까 이게? 자, 청문회 준비를 이따로 그래요? 이따위로? 아무튼 뭐 큰 폭의 손실을 기록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뭐 노정면 위원께 죄송할 일은 아니죠. 사실이 왜 죄송합니까? 자, 지금 노정면 위원님의 말의 핵심은 분명히 자료를 받았는데 본인이 산 주식이 아니라고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예, 어쨌든 얘기하고 기억이 없다고 하니 이상하잖아요, 상황이. 네, 저도 이상합니다. 이상하죠? 그래서 네. 제가 요거 드렸어요. 지금 갖다 드렸습니까? 네, 갖다 드리세요. 지금 요거 본인이 자료 제출 거부 목록 보내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뭐 지금 후보자를 이런 걸로 당황하게 하거나 그럴 생각이 저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드릴 테니 지금 인사청문 준비단장이 잠깐 일어나 보실래요? 예, 지금 자료 제출과 후보자 답변 사이에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지요? 네, 그거 확인하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다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자료 제출 거부 목록도 후보자가 모르실 수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후보자가 검토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오전 질의는 김장겸 위원님이 양해해 주셔서 10번까지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정원, 네, 잠깐만요. 이정원 위원님 질의 끝나시면 제가 요 자료 제출 거부 목록 하나하나 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여기 주식도 들어 있어요. 요 거부 목록에 한국거래소 관련한 그때 다시 점검을 할 터이니 우선 박영춘 단장은 요 자료 꼼꼼히 보시고요. 네. 예, 그리고 한국거래소 자료 받아서 노정면 위원님께 전달한 자료를 후보자께 보여드리세요. 예, 그래서 후보자가 확인해서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서울 광진구가 국회의원 이정원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영방송 KBS 사장이라면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합리적 기준에 걸맞아야 합니다. 공정성과 공공성, 도덕적 자질을 두루 갖춰야 합니다. 그러나 박장범 후보자는 용산의 입맛에 맞는 친정부 낙하산 인사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 역시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1994년,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입니다. 기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JTBC 등에서 28년 동안 기자 생활을 했고 20년 동안 뉴스 앵커도 했습니다. 런던 특파원 하셨죠? 저는 도쿄에서 특파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기자와 앵커, 해외 특파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무게와 책임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2월에 진행이 됐던 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 이 방송을 보면 참을 수 없는 말의 가벼움을 느낍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도 느낍니다. KBS가 그동안 쌓아온 권위를 크게 훼손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KBS의 흑역사로 남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네,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죠. 자, 그러면 왜 참을 수 없는 말의 가벼움을 제가 느꼈는지 하나하나 따져드리겠습니다. 일단 응모 사유, KBS 사장에 응모했을 때 그 사유서를 좀 제가 읽어봤습니다.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사장이 된다면 어떠한 정치 세력에도 휘둘리지 않고 KBS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굳건히 지켜서 공영방송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겠다 이렇게 쓰셨군요. 네, 맞죠? 맞습니다. 네,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그동안에 잘 지켜왔는지 앞으로는 잘 지킬 만한 인물인지 제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사진인지 아시죠? 이곳이 어디입니까? 네, 새로 만들어진 국무회의실입니다. 네,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국무회의실이죠. 네, 이 사진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국무회의실에서 대통령이 앉는 자리에 후보자가 앉아 있는 거죠. 이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사전 동선 체크 때는 없던 상황이었는데 대통령이 네. 한번 앉아보라고. 그래서 제가 계속 한 3번 정도 됐다고 했는데 네, 왜냐하면 제가 대담 앉게 되면 녹화를- 복잡해지거든요. 네, 대담 녹화를 하기 전에 앉았습니까? 아니면 녹화가 다 끝나고 나서 인터스 아닙니다. 샷을 찍기 위해서 뒷부분에 촬영한 겁니까? 제 기억으로는 아마 녹화를 먼저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녹화가 끝난 다음에 이 뭐 스케치라든지 인서트 대통령 샷을 네 맞습니다. 찍기 위해서 촬영을 하는 거죠. 네. 자, 이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앉아 보실래요? 제가 제 자리에 한번 대통령 자리에 네, 한번 앉아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뭐 대통령이 허락하시니까 국무회의 대통령 자리에 앉았는데 대통령석에 앉았는데 이 각 부처의 장관들이 맡은 부처에서 국민들과 직결된 정책을 세우면서 서로 토론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께 최종 승인을 받고 하는 장소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영광이고 당장 대통령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순간입니다. 네. 자, 저 개인적으로는 영광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기분이 좋으셨습니까? 저 자리에 앉아보니까? 아니 좋다기보다도요 네. 사전에 약속한 동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저는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그게 적절했다고 판단하십니까? 자, 인터뷰 대상자를 만나서 우리가 기자라든지 뉴스 앵커를 할 때 인터뷰를 할 때 말이죠. 인사를 하거나 안내를 받을 수 있죠. 인터뷰위와 함께. 그랬을 때 영광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순간에 기자로서 앵커로서 당연히 가져야 하는 언론인의 비판의 칼날은 무뎌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절대 영광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 아닙니다. 마치 드라마 사극에서 성은이 망극하옵니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제가 보는 듯한 깜짝 놀랄 만한 표현이었습니다. 자, 영광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뭐 파우치와 관련된 발언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의심을 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파우치와 관련된 영상도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 얘기는 하셨을 것 같아요. 최근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이 파우치. 네네. 외국 회사 그 뭐 조그만한 백이죠. 네. 그 백을 이 어떤 방문자가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그 앞에 놓고 가는 네.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저는 이 파우치냐, 얘기는 백이냐, 가방이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후보자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쪼만한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김건희 여사의 가방 수수와 관련된 의혹을 축소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건 아무리 변명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제가 앵커를 해봐서 알아요. 쪼만한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순간에 시청자들이 뭐 별것도 아니네. 쪼만한 가방 하나 그냥 주고 갔나? 라는 생각인데 주고 갔다거나 받았다라는 표현만 써서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이건 절대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그 앞에 놓고 갔다. 그러니까 받은 김건희 여사의 의사와 상관없이 방문자가 그냥 놓고 갔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영상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당에서는 네. 이 사안을 정치 공작이라고 부르면서 김건희 여사가 정치 공작의 희생자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시계에다가 이런 몰카까지 들고 와서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공작이죠. 그리고 또 선거를 앞둔 시점에 1년이 지나서 이렇게 이걸 터뜨리는 것 자체가 정치 공작이라고 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자, 앵커가 인터뷰를 진행할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이 뭐가 있느냐면 말이죠. 어떤 의혹이라든지 논란이 있을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 사람이 인터뷰가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에 대한 예측까지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방 수수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를 제기할 경우에 이것을 정치 공작이라든지 공작, 희생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정확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앵커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절대 해서는 안 될, 앵커로서는 써서는 안 될 단어들을 그냥 앞서서 후보자가 쓰신 겁니다. 정치 공작, 희생자, 네, 이런 것들을 키워드를 던져줘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인터뷰인은 그 키워드를 받아가지고 변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상식적인 일입니다. 앵커라든지 기자, 이거 1년차 기자도 이렇게 질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본인이 해명하기도 전에 정치 공작이라고 단정 지어주고 희생자라고 단정 지어줍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정치적 중립성이라든지 공정성을 지킬 만한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기 전에 그 이슈 가지고서 부부싸움 하셨어요? 부부싸움 정도로 이 문제를 축소해 버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짧게. 축소하려는 의도는 없었고요. 네. 대담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 이슈를 어떻게 전환하기 보면은 위해서 뭐 그냥 던진 좀 말이다. 이렇게 재미난 질문도 던지는 거고. 네, 좋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자, 그 여당 질문 다음에 바로 야당의 주장을 달고 그러니까요. 질문도 뭐 했습니다. 그런 이유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불법 촬영 사건, 정치 공작, 그리고 의전이라든지 경호의 문제 이런 것으로 축소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앵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고 앵커는 자연인으로서 그냥 질문하는 게 아니죠. 시청자를 대신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꼭 묻고 싶은 것을 질문하는 것이 그 앵커로서의 역할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 네. 그럼 그런 역할을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유정은 의원님께서 네. 말씀하신 그 영광이라는 단어, 네. 제가 잘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새겨 듣는 게 아니고요. 자격이 네. 없는 겁니다. 자, 제가 대통령에 대해서 표현한 게 아니라 잠깐만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이 제가- 존중하는 대통령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체제에 사진을- 대해서 존중한 겁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떠올랐던 하나의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묘서동처라는 단어 아세요 혹시? 사자성어? 묘서동처. 네, 고양이와 쥐가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 뭐 고양이가 누구이고 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괜히 불필요한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 말이죠. 국정을 운영하고 책임지는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감시하고 비판 견제해야 할 기자, 앵커가 한자리에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인터뷰를 해야 할, 국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앵커 후보자는 영광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리고 모든 관련 의혹들을 축소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정권의 구미에 맞는 단어와 표현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심기, 김건희 여사의 심기만을 경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분이 앞서 제가 읽어드렸던 KBS 사장으로서의 역할, 어떤 정치 세력에도 휘둘리지 않고 KBS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굳건히 지켜낼 수 있을까? 저는 절대 믿지 못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낼지 응모사유서에서도 저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기자 출신이고 앵커 출신이신 이정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제가 새겨들을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반성을 하고 좋은 말씀을 새기겠습니다.